나중에 은퇴하면 우리 제주도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 이 말 한 번쯤 해보거나 들어보셨죠?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제주살이를 로망처럼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바다 보며 차 한잔하는 여유, 시골집 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삶 상상만 해도 근사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늘 복잡한 지하철과 꽉 막힌 도로에 지쳐 있었죠. 퇴직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다 싶어 제주도로 이사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 제주살이는 자연이 주는 힐링보다 현실이 던지는 불편함과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저처럼 제주살이에 실패한 세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제주살이라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낭만일지, 난관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제주살이를 꿈꾸게 만드는 것들. 서울, 부산, 대구, 어디든지 은퇴 후에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제주도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풍경 어디서든 보이는 바다, 돌담길, 한라산 능선. 여유 적당히 느린 시간의 흐름. 주거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땅값과 임대료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음. 커뮤니티 귀촌하는 또래들이 많아 공감대 형성 기대해.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TV 프로그램에서는 제주에서 한 달 100이면 충분. 아침엔 바다, 저녁엔 오름 여기가 천국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행자의 시선이지 거주자의 삶은 아닙니다. 2. 제주살이의 불편한 진실 5가지. 교통차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서울처럼 촘촘하지 않습니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택시는 부르면 안 잡히고 렌터카는 단기 여행객 못 키죠. 차가 없으면 병원 가는 것도 장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낭만을 찾아 한적한 마을로 이사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에 지쳐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은퇴자나 부부만의 삶을 시작한 경우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는 생활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물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관광지다 보니 외식 물가는 서울 못지않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류비 때문에 생필품도 비쌉니다. 게다가 땅값과 전세금도 최근 몇 년 새 급등해서 은퇴자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의료 큰 병 걸리면 서울 가야 해요.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동네 병원은 있어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육지에 있습니다. 큰 병이 생기면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날씨 바람 장난 아닙니다. 생각보다 날씨 변수도 큽니다. 바람, 습도, 태풍 기분 좋다는 건 한 달도 안 갑니다. 특히 겨울의 칼바람과 습기는 관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3. 살에 2년 살다 서울로 돌아온 60대 부부. 김정수 가명 부부는 경기도 분당에서 살다가 퇴직 후 제주시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집도 매입하고 정원도 가꾸고 커피 머신까지 들였죠. 하지만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고 부부끼리 삼시세끼 매일 얼굴 맞대니 말싸움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각자 친구도 있고 일이 있었는데 여긴 그냥 둘이 매일 붙어 있어요. 결국 아내가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 2년 만에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제주엔 여행으로 가는 게 딱 좋더라고요. 4. 살에 귀농하려다 무릎만 망가졌습니다. 정혜석 64세, 전직 공무원 씨는 귀농 로망에 사로잡혀 서귀포시 근처에 땅을 사서 감귤과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자연재해 비바람, 태풍로 수확이 망치기도 다반사였죠. 무릎과 허리 통증은 덤이었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농사라니 말이 쉽죠. 결국 농지는 팔고 도심 작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5. 살해 제주에서 요양하려던 홀몸 어르신의 고백. 박명자 72세 씨는 홀로 사는 노년을 제주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어 연금으로 월세를 내며
제주시에 거주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의료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 문제 등으로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가까운 병원이 없어 자주 서울을 오가는 일이 많아졌죠. 살기는 좋은데 병 나면 무섭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딸이 사는 성남으로 이사해 노년엔 안전이 제일이라 말합니다. 6. 결론 제주살이 여행과 거주는 다릅니다. 제주도는 분명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천국이지 모든 이에게 삶의 천국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도 중요하지만 연결성, 안전성, 의료 일상, 편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주살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아래의 단계를 거쳐 보시길 권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장기 체험 살아보기 단기 여행 애노. 차량 유지 가능 여부, 운전 지속 가능성 점검. 건강 상태에 맞는 병원 접근성 확인. 배우자와의 라이프 스타일 합의 점검. 지역 커뮤니티와의 교류 여부 테스트. 마무리하며 저는 제주살이 실패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만 은퇴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 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되돌아오는데 드는 비용과 상처는 생각보다 큽니다. 떠나기 전에 그리고 정착하기 전에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우선순위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탈출이 답이었어요. 전문가가 본 은퇴자의 제주살이 실패 사례와 3가지 교훈. 1. 은퇴 후 제주살이 왜 매력적일까? 은퇴 후 귀촌 또는 전원 생활을 고려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대표적인 은퇴자의 이주지로 꼽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산, 바다, 오름 등 심리적 힐링 요소. 도시보다 저렴했던 주거비 최근에는 많이 상승했음. 관광 인프라 활용 가능, 다양한 문화식 도락 체험 가능. 은퇴자, 커뮤니티 확대, 귀촌 귀농 지원 정책 활성화. 하지만 단순한 매력만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생활이자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2. 전문가가 짚는 제주살이 5가지 리스크. 단연간의 은퇴자, 상담과 지방 이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 차량 의존도 95% 이상. 차량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움. 대중교통은 제한적이며 택시는 이용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 있음. 은퇴자 대부분이 운전 지속 가능성을 간과함. 의료 접근성 문제. 대형 병원 부족, 대학 병원, 종합병원은 제한적. 응급 상황 시 이송 시간 증가, 의료 공백 가능성 존재.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치명적 단점. 사회적 고립. 도심 대비 이웃 간 소통 희박, 지역사회 진입 장벽 존재. 관광객으로 인식되어 지역민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배우자 중심 생활로 갈등 증폭 가능성. 생계비 상승. 관광지 특성상 외식비, 공산품 가격은 육지 대비 1020% 이상 높음. 땅값과 임대료도 최근 투기성 자본 유입으로 인해 급등. 기후 스트레스. 강한 바람, 긴 장마, 잦은 태풍 등 예측 어려운 기후 리스크 존재. 고령자에게는 관절 통증, 습도 관련 건강 악화 가능성. 3. 실패 사례 3건 분석. 사례 외로움과 갈등에 지쳐 복귀한 60대 부부. 초기에는 커피 머신, 정원 꾸미기 등 로망형 이주. 6개월 후 부부 갈등 발생, 우울 증세까지 진행. 커뮤니티 활동, 사회 참여 기회 미비 복귀 결정. 전문가 평가 사전 체험 없이 정서적 환상만으로 이주 결정한 사례. 생활보다 풍경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실패 확률 높음. 사례 귀농 실패로 재산 손실 겪은 전직 공무원. 감귤, 채소 재배 시작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수확 저조. 농업 경력, 현지 네트워크 부족. 건강 악화, 농기계 유지비 부담 손실만 남기고 철수. 전문가 평가 고령 이주자의 경우 물리적 노동이 수반되는 귀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차라리 텃밭 수준의 소농 형태 추천. 사례 의료 공백 경험한 고령 독거노인.
연금으로 월세 생활, 조용한 은둔형 라이프. 당뇨 고혈압 등의 문제로 정기적 육지 진료 필요. 교통, 병원 접근성 문제로 심리적 불안 심화 자녀 근처로 복귀. 전문가, 평가, 고령자, 단독, 이주는 심리신체적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 최소한의 돌봄 인프라 또는 가족 인근 거주 필수.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제주살이 사전 검토 항목. 1. 6개월 이상 시범 거주 필수. 단기 여행 또는 12주의 체험으로는 절대 실생활을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비수기와 성수기를 모두 겪어보아야 합니다. 이 차량 유지 및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차량 정비, 연료비, 운전 피로도는 고령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향후 면허 반납 또는 제한 시 어떻게 생활할지 시뮬레이션 필요. 3. 의료 접근성 체크리스트. 20분 내에 접근 가능한 종합병원 또는 내과 여부. 만성질환 또는 응급이송 체계 존재 여부. 4. 정기적 사회활동 루트 확보. 마을회, 봉사, 문화센터 등에서 타인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은 은퇴자, 우울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5. 소득 및 지출 시뮬레이션. 예상 지출은 기본 생계비, 차량, 유지비, 항공료, 보험료 등. 타지 생활은 고정 지출 외 변수비가 커서 예상보다 소비가 큽니다. 5. 결론 제주살이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낭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주살이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귀촌 귀농을 포함한 지방 이주는 단순한 퇴직 후의 대안이 아니라 주거, 의료, 교통, 인간관계, 생활비 전 영역의 재설계가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리하자면 검토 항목 필수 확인 내용. 거주 체험 최소 3개월 이상. 차량 유지 운전 지속 가능성, 면허 반납 계획. 의료 인프라 인근 병원 유무, 정기 진료 편의성. 커뮤니티 정기적 소통 기회 유무. 생활비 예상, 월 지출 vs 수입 시뮬레이션. 전문가 한마디. 은퇴 후 제주도에 간다는 건 이사보다 더 복잡한 인생 재배치입니다. 단지 좋아 보이니까라는 이유로 결정하면 낭만은 곧 피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있다면 제주도도 분명 멋진 은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남들은 선생님은 연금도 나오고 은퇴 후 걱정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막상 60세가 되어 교단을 떠나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내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몰려왔다. 은퇴 전에는 누구나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편안할 거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세계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은퇴한 교사들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부분이 많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후회하는 6가지와 이를 대비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퇴직 후 가장 후회되는 6가지. 1. 연금이 충분할 줄 알았다. 경제적 착각. 퇴직 전에는 난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다. 연금이 매달 일정하게 나오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적었다. 게다가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지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활비만으로 빠듯했다. 실제 사례 62세 은퇴한 중학교 교사 어씨. 어씨는 은퇴 전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건강보험료와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등으로 인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해졌다. 결국 은퇴 후 2년 만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연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후회하고 있다. 대안. 은퇴 전 연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입원을 미리 고민해 둬야 한다.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일강의 글쓰기, 온라인 창업 등을 미리 준비해보자. 소비 패턴을 미리 줄이고 생활비 예산을 현실적으로 계산해보자. 2. 퇴직 후에도 바쁠 줄 알았다.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바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한가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며 늘 바빴던 몸과 마음이 갑자기 정지된 느낌이었다. 처음 몇 개월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실제 사례 60세 초등학교 교감 B씨.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던 B씨는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각자 바빠서 쉽게 만나지도 못했고 특별한 취미도 없었다. 결국 우울감이 찾아왔다. 대안. 은퇴 전에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 최소한 주 34회는 일정한 활동을 정해두자.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보자. 악기, 외국어, 그림 등. 3. 퇴직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날 줄 알았다. 관계 단절. 퇴직하면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즐겁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평소 친했던 동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연락이 줄어들었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 61세 고등학교 국어교사 C씨. C씨는 퇴직 후에도 동료 교사들과 자주 만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락이 줄어들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다라며 아쉬워했다. 결국 그는 지역 독서 모임과 등산 클럽에 가입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안.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 가입해보자. 기존 친구들과도 일부러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자.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후회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위에서 이야기한 경제적인 문제, 무료함, 인간관계 단절 등은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후회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첫째,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은퇴 전부터 소일거리라도 준비해보자. 강의, 온라인 사업, 취미를 직업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운동, 봉사, 배움, 모임 등을 정해두고 실천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무료해지는 순간 우울감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50대라면 혹은 60대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퇴직 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보자. 퇴직 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은퇴 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실전 전략. 전직 교사들이 퇴직 후 후회하는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아보자.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소.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꼽는다. 사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은퇴 후 후회가 쌓이기 마련이다.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안해진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된다. 은퇴 후에도 목표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이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은퇴 후 삶을 위한 실전 전략을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현명한 경제적 대비법?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에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세금,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전부터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라. 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직 교사라면 온라인 강의, 과외, 집필 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술직이라면 프리랜서 일자리나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 창업을 원한다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방법도 가능하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필요 없는 보험료 등을 점검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실제 사례 58세 중학교 교사였던 어씨. 어씨는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유튜브를 시작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면서 월 10만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한다. 2. 혼자가 되면 안 된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관계 단절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다르다. 많은 퇴직자들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다들 바쁘더라라며 외로움을 호소한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라. 지역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스포츠 클럽 등을 찾아보자. 봉사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교사 출신이라면 교육 관련 재능 기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라. 나이 들수록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주제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활동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사례 60세 고등학교 교사였던 B씨. B씨는 퇴직 후 사람들과 연락이 뜸해지자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매주 한 번씩 모임에서 토론을 하면서 활력을 찾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3. 목표 없이 살면 무너진다. 삶의 의미 찾기. 퇴직 후 아무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진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무기력한 생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움은 끝이 없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 미술, 외국어, 글쓰기 등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자.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라.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하루 한 챕터, 독서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자. 실제 사례 62세 초등학교 교사였던 C씨. C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껴서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고 말한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퇴직 후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막연한 기대만 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준비를 미리 하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자.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기업 다니면 노후 걱정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연봉도 높고 복지도 괜찮고 퇴직금도 억 단위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매달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아직도 건강은 멀쩡하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대기업 부장, 임원까지 했어도 만 60세를 넘는 순간 재취업 시장에서는 경력보다 나이가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받아주는 곳이 있어도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존심은 상하고 선택지는 좁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50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59세 퇴직한 대기업 부장, 1년 뒤 택배 상하차장에서 허리 부여잡고 쓰러지다. 김성민 가명 씨는 국내 유명 대기업의 전자부품 사업부에서 33년을 근무하고 부장 직급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원가량,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매달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쉬고 싶었지만 막상 2달 쉬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자녀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결국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9세를 넘긴 남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한 게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루 8시간 동안 컨테이너에서 박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버티면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석 달 만에 허리를 다쳤고 결국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도 컸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집에 있지만 언제 또 병원비가 나갈지 몰라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례 2. 60세 퇴직 공무원, 청소 용역으로 하루 2곳 돌며 생계 유지. 이종숙 가명 씨는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퇴직 당시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월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수시로 들어갔죠. 결국 이 씨는 새벽 5시에 나가 초등학교 청소 용역 일자리, 오전 8시부터는 인근 기업의 사무실 정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걸레질을 하다 보니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에 물이 찼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더 바빠요. 돈 안 쓰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그녀의 말에선 씁쓸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례 3.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 은퇴 후 경비원 자리도 탈락. 박정호 가명 씨는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인사팀 임원 출신입니다. 퇴직 후에는 그래도 경비나 관리직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경비원 자격증도 취득했고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회사는 경험이 너무 고급이다. 오히려 조직에 안 맞는다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61세면 너무 연로하시다며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동안 구직 활동을 쉬다가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라도 하면서 견디자는 심정이었죠. 이후 본인이 했던 경영 컨설팅이나 인사 자문 일을 개인적으로 알아봤지만 수요도 적고 인맥도 끊어져 있어 수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만 계산합니다. 예전 명함이 무색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근본 원인과 대책.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퇴 후 삶은 어디서 일했는가 보다 지금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대기업도 공무원도 외국계도 브랜드 가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노후 불안정의 세 가지 원인. 고정 수입 부재. 퇴직 후 연금이 나오더라도 의료비, 생활비,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취업 시장의 냉혹함. 나이를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받아주는 곳도 단순 노동 위주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다시 빈곤의 길로 접어듭니다. 은퇴 전 준비 부족. 퇴직하면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자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퇴직 후를 설계해 놓아야 그나마 대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단순 아르바이트보다 소득형 취미나 1인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온라인 강의, 택배기사 앱 등으로 수입을 분산하세요. 은퇴 전부터 노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소소한 일거리 정도는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은 자산입니다. 60대 이후의 노동은 정신보다 체력 싸움입니다. 허리 무릎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출신이라는 말이 더 이상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일 뿐 지금의 생계는 당장의 준비와 전략에서 나옵니다. 단순 노동밖에 남지 않은 현실을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작고 단단한 기반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나와도 소용없다. 60세 이후 기다리는 건 허리 끊어지는 막노동뿐. 은퇴 후 노동시장 현실과 대비 전략. 1.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은퇴 후의 삶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퇴직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나이입니다. 과거의 직책이나 연봉, 경력은 재취업 시장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청소, 택배 상하차, 경비, 주차 관리 등의 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고학력, 고직급, 고연봉이었던 대기업 퇴직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취업자 중 64.7%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급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5% 이하에 불과합니다. 2. 고령자의 불안정 재취업은 악순환을 부른다. 단순 노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에게 불리합니다. 첫째, 신체적 피로 누적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근골격계에 무리를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근속이 어렵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신체가 더 빠르게 노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낙인과 자존감 하락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의 대부분을 직업에 의존합니다. 단순 노동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받는 급격한 사회적 지위 하락은 심리적 우울감과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사례가 말해주는 은퇴 후 생존의 공식. 실제 사례 분석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 상하차 노동자는 허리 디스크로 병원비가 더 커졌고 교육청 공무원은 하루 2군데 청소 용역을 돌며 생계를 유지, 외국계 임원은 시식행사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퇴직 전 은퇴 후 계획이 부재했으며 고정 수입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전 3대 준비 전략.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구체적인 은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하는 3가지 핵심 조언입니다. 1. 다층적 소득 구조 설계 소득 다변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임대수익, 온라인 플랫폼 수입 등 복합적인 소득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라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이 필요합니다. 월세, 콘텐츠 수익, 강의료 등. 이 체력과 건강관리 생산력 유지. 60세 이후는 체력이 곧 자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근력 운동을 병행해 신체적 생산 가능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노동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3일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는 인식 전환. 은퇴 후에도 정규직 일자리에만 집착하면 실패합니다. 프로젝트성 업무, 재능 기반 프리랜서 활동, 지역 활동의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유 경제 플랫폼 에어비앤비, 배달 용역 앱 활용 등까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5. 결론 명암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준비.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타이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와 신체적 건강, 유연한 사고방식이 핵심입니다. 대기업, 공무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결국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몸을 혹사하는 일자리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는 지금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 격차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종종 혼란스러워하죠. 이런 자산 격차는 나이, 직업, 투자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서민,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방법과 나이대별 자산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서민,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주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이를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순자산 기준으로 서민, 중산층, 부유층을 나누는 대략적인 기준과 나이대별 자산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순자산 기준 구분 2023년 기준 추정. 서민층 순자산이 2억 원 이하.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이 크며 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자산이 적은 계층. 중산층 순자산이 2억 원, 10억 원. 대체로 자가 보유를 하거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계층. 부유층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산 관리와 증식에 적극적인 계층. 2. 나이대별 자산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자산 증가와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20대 평균 자산 약 5억만 원 1억 원. 학자금 대출이나 주거 비용이 크며 자산 축적 단계가 아직 초기임. 30대 평균 자산 약 2억 원 5억 원. 결혼 및 자가 구입 등의 이유로 부동산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며 자산 형성기에 들어감. 40대 평균 자산 약 5억 원 9억 원. 본격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특히 주택과 관련한 자산이 크게 늘어남. 50대 평균 자산 약 7억 원 15억 원. 자산 증가가 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퇴직 준비와 함께 자산을 관리하는 단계. 60대 이상 평균 자산 약 5억 원 10억 원. 자산 축적이 멈추거나 줄어드는 시기로 자산을 소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향이 있음. 나이대별 자산 차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경제적 여건, 퇴직금 및 연금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구조 이해하기. 먼저 대한민국에서 순자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순자산이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은 자산에서 빼야 하죠. 순자산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의 형태는 주로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예금, 연금 등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구분하기. 통계적으로 보면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을 나누는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민층 순자산 2억 원 이하. 중산층 순자산 2억 원에서 10억 원. 부유층 순자산 10억 원 이상. 물론 이 수치는 평균적인 기준일 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자산이라도 경제적 안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나이대별 자산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0대나 60대에 접어들면 자산이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로는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부동산이 자산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례 1. 30대 맞벌이 부부의 자산 형성기. 첫 번째 사례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 첫 주택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들의 순자산은 현재 약 4억 원입니다. 이 중 3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예금과 주식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 부부는 아직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산 형성 단계에 들어섰어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게 될 거고 대출을 조금씩 갚으면서 순자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금융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 자산이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향후 10년간 꾸준히 대출을 갚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50대 사업가의 자산 관리. 두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현재 이분의 순자산은 약 12억 원으로 대부분이 사업체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가 주요 자산이고 나머지는 주식과 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산의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처럼 부유층이라도 자산의 유동성과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항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또한 이분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산 증여나 상속 관련 법률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50대 이후에는 자산 관리와 증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사례 3. 70대 은퇴자의 자산 소비기. 세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연금과 함께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미 학비와 결혼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이분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자산을 팔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이처럼 은퇴 후에는 자산을 증식하기보다는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자산을 일부 팔아야 할 수도 있죠.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자들의 경우 자산의 유동성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중요한데 이분은 연금을 통해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죠. 결론.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의 구분은 단순한 숫자로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대출 상환 능력, 자산의 유동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이대에 따라 자산 형성, 관리, 소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30대는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50대는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단계, 60대 이후는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위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듯이 나이와 삶의 단계에 따라 자산의 중요성도 변화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자산 관리의 핵심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대 중산층 부부와 30대 신혼부부가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 부동산 가격 변동성, 그리고 금융 자산의 유무에 따라 자산의 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부동산의 이중성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은 자산.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둘째, 자가주택은 거주라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다른 금융 자산보다 안전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부동산은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 현금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50대 사업가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유층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금융 자산, 즉 주식, 채권, 펀드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나 50대 이후에는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고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부부라면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 두는 것보다는 연금, 예금, 펀드 등의 일정 금액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자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연금과 자산 관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필수 조건. 또한 연금은 노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70대 은퇴자의 사례처럼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동산 자산을 굳이 소비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지급되는 연금은 자산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연금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30대에는 연금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연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로 인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은 단순히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미래의 나에게 돌아올 보장된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생활은 결국 모아둔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 증식의 올바른 방향.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 있어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자산 증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30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꾸준한 증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보다는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 역시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 방향을 작게 바꾸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자산 관리 전략 세우기.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 나이대마다 경제적 상황과 자산의 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0대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50대에는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연금과 금융 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산을 소비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자산을 남겨둘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본 것처럼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 적다고 해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우는 계획들이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의 깊은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